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고시생 시절 고시원에 방에 무언가 있었다. 제가 고시생 시절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골랐던 고시원은 무작정 저렴한 곳을 찾았습니다. 정말 다른 고시원에 비해 반값 정도밖에 안 하는 방을 찾았어요. 게다가 방 안에 화장실이랑 외창도 있어서 정말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첫날 그곳에 갔었는데 역시 싼 게 비지떡이라 했는지 방을 밟는 순간 서늘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무작정 짐부터 정리하고 첫날부터 열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곳저곳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공부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전등이 깜빡거렸고 보일러도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아예 꺼버린 건지 12시에 가까워지니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총무한테 물어보니 보일러는 끄지 않았고 고장이 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따뜻했다고 하네요. 근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맨날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만 되면 전등이 깜빡거리고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불을 끄고 잤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고 잠이 들려는 찰나에 무언가 무거운 게 저를 누르더군요. 가위에 눌린 거였어요. 가위에 눌리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몰랐고 낯선 환경이다 보니 몸이 긴장을 했나 싶어서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누군가가 벽을 세게 쳤습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고시원에서 한 방에 여러 명이 있을 리가 없고 아마 옆방 사람이 통화를 하며 말싸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 말싸움을 하더니 비명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근데 저 비명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덕분에 저는 깜짝 놀라 가위를 바로 풀어버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 누운 지 15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았는데 핸드폰 시계는 벌써 3시를 나타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무서운 느낌도 심했고 비명 뒤의 고시원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라리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생각에 저는 다시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공부를 했을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더군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끼익 화장실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세면대에서 물을 틀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역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곤함이 너무 심해 무서움마저 있고 저는 자연스레 물을 잠그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흐르는 물을 잠그고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불빛에 그림자까지 생겨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스탠드를 하나 가져올 걸 하고 생각했던 때 쓱 하고 그림자가 커졌습니다. 그건 분명 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천장에서부터 내려와서 생긴 그림자였지요. 벌레겠지? 바퀴벌레 같은 게 전등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커 보이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고개를 반쯤 돌려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별의별 이상한 걸로 스트레스를 다 받다 보니 집중도 안 되고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인강을 보자 라고 결정한 뒤 바로 인강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고시원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역시나 이번에도 고시원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인터넷이 약한 건지 아니면 자리가 안 좋은 건지 자꾸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고 결국 인터넷이 끊기더군요. 결국 저는 새벽 5시쯤에 아침이나 먹자 하고는 공용 부엌으로 갔지요. 그곳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라면을 끓이고 있더군요. 저는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몇 호실이세요? 405호요. 온 지 이제 이틀째예요. 405호라고요? 그 방 괜찮아요? 네. 역시 뭔가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그분과 제 방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니 라면을 끓이고 있던 분은 5달째 그 고시원에 있는데 405 사람이 최소한 5번은 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방 가격을 물어봤고 제 방과 무려 2배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3일째가 되던 날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니 오후 4시 정도가 됐습니다. 학업을 위해 철저하게 세웠던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렸지요. 창밖을 보니 굉장히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먹을 것 좀 사올 겸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우산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은 아주 쨍쨍했습니다. 비가 온 흔적이 하나도 없더군요. 내가 미쳐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하루만 더 있어보자 싶어서 그날은 조금 일찍 잤습니다. 9시 정도에 누웠는데 긴장감에 너무 피곤했는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너무 불편해서 잠시 깼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르겠고 체감상으로는 새벽 5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푸른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키려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렸지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옆방에서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누군가가 제 귀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듯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은 하는데 저게 한국말이 맞나? 아니 사람 말이 맞는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침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땅에 끌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러고는 잠시 후 벅벅벅. 저는 목에 힘을 세게 주고는 고개를 약간 돌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가 엎드린 채로 제 방에서 문을 손톱으로 세게 긁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긁는 정도가 아니라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세게 긁고 있었어요. 바닥은 피범벅이었고 문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문을 긁고 있던 귀신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갑자기 귀신이 문을 긁는 것을 멈추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귀신은 죽을 듯이 제게 기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침대 위로 올라와 제 목을 조르더군요. 저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가위에서 깼습니다. 쿵쿵쿵 그러더니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405 후 조용히 좀 하세요. 잠을 못 자겠어요. 정말. 저는 곧바로 일어나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웬 여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옆방이세요? 네, 그런데요. 대체 밤마다 뭘 하시길래 자꾸 벽을 두드리세요? 제가 벽을 두드려요. 혹시 엊그제 누구랑 통화하면서 싸우시지 않았어요? 비명소리까지 들리던데. 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일주일간 방 비웠다가 어제 돌아왔는데요. 저 진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매일 새벽마다 벽을 두드리시면 깜짝깜짝 놀라서 깨요. 자제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순간 고시원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옷을 껴입고 고시원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가서 계속 고시원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2시간 정도 계속 거니 사장님이 받더군요. 제가 방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따지니 사장은 거듭해서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고시원 사장님이 해준 얘기는 사실 제가 있었던 405실에서 웬 여자가 자살을 했었는데 아무도 모른 채 시체가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결국엔 썩은 내가 너무 심해서 사장이 비상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목을 맨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저는 전액 환부를 받고 그 고시원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체 냄새. 2년 전일 거야. 내가 딱 한 번 사람의 시체 냄새를 맡아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더운 여름날. 밀폐된 차에 일주일 동안 썩어가던 시체의 냄새. 차가 장애인 구역이 주차되어 있고 변동이 없었는데 누군가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것 같아 신고하려고 앞좌석 전화번호를 찾다가 시체를 보게 된 거지. 나는 자리에 없었고 4일 후에 그 근처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시체만 치우고 텅 빈 차량과 그를 가둔 폴리스라인 뿐이었지. 아직까지 모르겠어 왜 시체만 치우고 차량은 두고 간 건지. 차량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서 있던 나는 헛구역질하며 자리를 피했지. 정확히 어떤 냄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장 비슷한 냄새를 말해보자면 수산물 시장에서 썩어가는 생선의 냄새를 우농축한 냄새랄까.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지. 그제야 진시황이 순시 중에 죽자 썩은 생선들을 끌고 다니면서 시체 냄새를 숨겼다는 진나라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겠더라. 나중에 아는 공무원분한테 들은 이야기는 시체는 무양무자 가족을 못 찾게 되면 납골당에서 2, 3년 보관했다 버려진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뭐 어쨌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코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시체 냄새 자체는 트라우마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냄새보다 더 무서운 것.
지금까지 변시체 발견임에도 뉴스 기사에 올라오지 않았던 한 사람의 죽음이 가족의 손길 없이 너무 조용히 흘러간다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세 번째 이야기, 점쟁이한테 쫓겨났다. 어느 커플이 점 보러 점집에 들어갔어. 근데 점쟁이가 그 커플이 들어오자마자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남자가 죽었어. 여자가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때 얘기해줬으면 조심해서 살았을 거 아니냐며 따졌지. 그랬더니 점쟁이다 대답했어. 그 남자는 이미 거꾸로 들어왔어. 이건 해설이 좀 필요한 이야기야. 미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은 사람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대표적으로 손등으로 박수를 친다가 있어요. 손등 박수는 한 번 칠 때마다 죽으라는 의미라고. 손등 박수를 치는 건 죽으라고 엄청난 속도로 저주하는 것이란 미신과는 별개의 미신으로 귀신의 행동은 인간과 반대다라는 미신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손등 박수가 있죠. 해당 글에서 점쟁이의 행동과 발언은 이미 남자가 죽음이 확정된 상태로 귀신이나 마찬가지 격이라 사람과 달리 붉은 나무를 서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이야기, 비접에 관하여. 그저 친구에게 들은 썰이다. 하지만 친구가 무속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금은 다른 애들의 썰보다 신빙성이 가는 부분도 있고, 어머니가 무당의 아버지가 목사, 형이 엄청 심한 신병을 앓았다는 사실,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여자 목소리로 터트린 웃음이 수십 분 동안 진정이 안 되거나 내가 본 것만 해도 꽤 심각한 상태를 보여서 난 이 썰을 믿고 있다. 특히 웃음을 멈추지 못했을 때가 처음으로 신병이라는 것에 공포를 느꼈던 것이다. 형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고 손으로 어떻게든 입을 막아보려 해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다른 부위는 다 정상인데 입만 자기 의도와 달리 움직이고 있던 상태였다. 특히 새벽에 봤던 거라 공포가 더했을는지도 모르겠다. 형제의 어머니께서는 그 신병에 대해 원래 신병이란 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귀신들도 그리 한가한 친구들은 아니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형이란 사람은 신내림이란 걸 받는 걸 거부했고 어머니 아버지 측도 저 정도면 어지간히 괴롭히다 재미없으면 관둔다며 그렇게 크게는 신경 안 쓰셨다. 거기에 목사님이 되신 이 아버지라는 분, 이분 역시 과거의 박수무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 친구 말로는 형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도 먹고 여러 곳에 끌려다니면서 처치 같은 걸 받아서 친구는 신병을 피해갔고 귀신도 보이지 않는데 형 측은 물려받은 뭔가가 더 강한지 더 많이 처치를 받았음에도 간혹 터지는 신병을 겪어야 했고 현재도 무언가를 보는 모양이지만 입 밖에 내지 않는다며 TV에 나오는 새끼들은 거의 다 가짜 무당들로 그 무능 아들의 주장과 달리 신병은 어릴 적부터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노력으로 피해가거나 약화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놈이 살던 동네가 부산이라 부산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만 딱히 어딘지 명확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명륜동 역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귀족 현상이나 괴담이 많은 동네였는데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음기에 대한 내성을 어쩌고 저쩌고 나로서는 외울 이유도 없고 외우기도 힘들어 보이는 일장연설에 가까운 사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왜 어딘지 말하기 싫냐면 이 귀족을 목적으로 오는 뇌 없는 인간들의 방문이 잦아서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귀족이 좋으면 꿀잠부터 시도할 일이지. 왜 폐가나 심지어 무당집이 있는 주거지 근처에 텐트를 피고 술이나 처마시면서 고성방가를 하다 사고를 치거나 하는지. 무엇보다 폐가라고 들어가는 곳들도 내가 알기로 그냥 주인이 방치해둔 사유 건물이지. 버려진 흉가가 아닌데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무당집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특히 귀신 만나겠다고 온 사람들 중 일부 전응아인 귀신 보러 온 주제에 무당집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 인간들을 퍽이나 귀신이 와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근처에서 귀접이란 단어까지는 괜찮은데 처녀 귀신이랑 세금을 어쩌고 떡을 어쩌고 하는 부분이 제일 짜증나고 조금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밝히기 싫어하는 것이니 양해를 바란다. 방학 시즌 주말에 특히 많이들 오는데 중학교 말 친구랑 놀고 있는데 불쑥 들어온 장정들이 이미 취해서
되려 왜 폐가가 아니냐며 욕을 해댄 적이 있어서 더욱더 짜증난다. 그래도 친구는 현재 연산동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형도 무당이 되거나 신내림을 받지도 않았고 뭔가 좀 어두운 성격에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많은 편이라 재미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기분 나쁜 느낌은 아니라서 신병 별거 아니네요. 라고 했더니 친구 어머니께서 착잡한 표정으로 남편은 목사하는데 나만 무당하겠어? 딸애 같았으면 못 피해갔다. 원래 남자애들이 딸들보다 기본적으로 양기도 많고 빨아당기기도 하고 겁도 덜한데 딸애들은 아니니까 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당 중에 압도적으로 여자가 맞나 궁금하지만 도저히 물어볼 표정이 아니어서 못 물어본 게 좀 아쉬운데 이 친구가 해준 귀접에 대한 이야기다. 친구의 말로는 귀접을 처음 경험한 게 중학교 2학년 당시인데 상대방이 영 안 좋아서 싫었다고 한다. 누가 봐도 현대인으로 보이는 복장으로 머리카락이 다소 짧지만 여우상에 해당하는 미녀가 옷을 다 벗은 것까지는 좋았다는데 올라탄 뒷머리를 손에 들었다는 게 일단 문제였다고. 머리가 짧은 게 아마목이 잘리면서 머리칼도 잘린 것 같다며 이때부터 공포였는데 성적인 자극은 경험해보면 여자애들이랑 자는 거는 완전 아기 장난이란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귀신이 머리를 건네줬는데 지의 손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던 것. 귀신의 의도는 키스였다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마 자세로 몸은 성행위 중이지만 머리통만 뚝 나와 친구랑 키스 중. 그나마 다행인 건 이목 잘린 귀신이 착한 건지 깊은 건지 시종 일관 기분 좋은 표정에 이름이나 나이 같은 걸 물어보기만 했단다. 친구가 형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형의 반응이 더 무서웠단다. 그 누나가 진짜 변태인 모양이라며 어쩐지 그날은 안 오더란 말과 함께 내가 동생이 있는데 걔가 아다라고 했더니 정말 이라고는 다음날 오지 않더니 이후 다시 왔단다. 그러면서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나쁘진 않지 않냐며 이야기하면서 더 안 좋은 년 안 만난 걸 다행으로 알려고 했다는 모양이다. 하지만 친구는 얼마 안 가 더 안 좋은 여자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많이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 귀신. 듣다 못한 내가 아니 목 잘린 것보다는 낫지 않냐 하니까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 내가 목 잘린 년 몸을 못 봐서 그런다. 라며 귀접이 무조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이 뚱뚱한 여자 귀신이 목 잘린 측과 비교해서 월등히 테크닉이 안 좋다고 뭐 좀 여러가지 귀접을 말해줬는데 귀신 역시 미녀는 드물다는 게 핵심인 이야기였다. 무엇보다 생각보다 더러운 행색의 귀신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였고 어머니에게도 털어놨지만 귀접이란 그런 거며 그건 애치러 오는 건 아니라고 하셨단다. 그리고 무당집에도 오는구나라며 다소 신기해하셨다고 했다. 하기 싫다고 잘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설득하다가 물러갈 거래서 하기 싫다고 계속 웅얼거리니 대부분 가더랜다. 물론 이건 이놈 주장이고 그 집이 무당집을 하고 어머니가 무당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아버지와는 달리 그분이 모시던 귀신이 잡신이 아니라 어디 유명한 장군까지는 아니지만 엄하고 얘를 중시하는 무인이었던 양반 귀신이라 처맞아 죽었는데 또 죽을까봐 갔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도 친구 형에게 잘 부탁해서 목 잘린 누나와 귀접을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형제들과 달리 못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심기가 없어서 그런지 만나보지 못했다. 그 집에서 자주 잤는데 귀신을 본 건 밤늦게 마을 어귀에서 횡단보도를 계속 건너고 있는 꼬마분이었는데 얘마저도 몇 주 뒤에 대낮에 마주쳤다. 그냥 밤에 놀고 있는 동네 꼬맹이였던 거지. 친구들에게 인상차기를 존나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봤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니던 시절이라 꼬마에게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긴 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귀접이 남자 입장에서 즐거운 경험일지는 몰라도 결국엔 위험한 일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단다. 몸이 허해지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들었다. 그때 나는 한창 성에 목마른 중학생이어서 무당인 친구 어머니에게 목 잘린 여자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잘 알고 있다면서 왜 웃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멀리 벗어나도 주택 마당이라 어떻게 술을 낼까 했다고 하시면서 인사성도 바르고 누굴 해야 할 아이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시면서 엄청 예뻐서 아들들이 귀접에 노출될 거면 차라리 그 아이가 좋을 텐데 하시며 아쉬워하시더라.
친구는 몰라도 형 쪽은 존나 노출되고 있다고 말할까 하다가 처맞아 죽을까봐 참았다. 그래서 더 아쉽지. 무당이 싫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의 어머니이기도 하신 분이 기왕이면 그 여자가 낫다고 말할 정도면 대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글래머인지가 궁금하더라고. 5번째 이야기. 군대 미스터리. 전 강원도 어천에서 운전병으로 굴 빼며 군 생활하였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색, 매복 훈련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적들이 쳐들어올 만한 곳에서 홀을 파고 야간에 매복을 하는데 야간 매복하기 전에 주간에 수색조가 매복하는데 문제없나 확인하는 훈련이지요. 물론 저는 이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 신고만 같이 하고 훈련 나가는 인원들을 군용 소형 트럭 5.4톤 트럭으로 훈련지까지 태워다주는 굴 빠는 임무이지요. 해 떨어질 때쯤 부대에서 출발하고 새벽에 복귀를 합니다. 즉 운전병인 저는 자다 일어나서 인원들 데리러 가야 하는 게 짜증나지만 거기서 훈련하는 인원들은 저보다 몇 배는 더 짜증날 테니 참았습니다. 이 훈련은 대체 무월경광 시기에 실시를 합니다. 훈련지는 매번 같은 곳이었는데 가끔 가다 타 부대 지역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나가면 골치 아픈 게 일단 모르는 길이고 훈련지는 무조건 산속이고 산길로 군용 트럭 가다 보면 차 돌릴 곳이 마땅치 않아 수십 미터 혹은 100여 미터 이상을 후진으로 나와야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주간 수색 훈련이야 그럭저럭 하지만 문제는 야간에 가로등 하나 없는 산속에서 후진등도 없는 군용 트럭에 붉은 깜빡이 불빛에 의존해서 후진하면 골치 아픕니다. 조수석 선탑 간부가 있긴 하지만 도움도 안 됩니다. 그날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기였고 처음 가보는 타 부대로 훈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인솔 간부와 함께 등고선이 그려진 군용지도 보며 위치를 파악하고 골치 좀 썩겠네 하고 있었죠. 해질녘쯤 대대장 신고를 마치고 인원을 태워 출발하였습니다. 역시 산속이었고 비포장의 경사도 심해 차량도 사륜 구동 모드로 다녀야 했습니다. 가면서 이따 새벽에 여기 다시 올 거 생각하니 심란하더라고요. 차 돌릴 데도 없어서 한참 후진해야 하거든요. 훈련지 도착해서 매복 인솔 간부와 이따 4시에 만나자고 시간 약속을 한 뒤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원래대로는 동트기 직전 6시까지 해야 하지만 날도 춥고 하니 간부 차량으로 두어 시간 일찍 끝냅니다. 복귀해서 쉬다 22시가 되어 시침을 합니다. 얼마나 잤을까 불침번이 깨우더군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0분. 행정반 가서 당직 부사관이었던 아싸 나부랭이를 선탑 간부로 태우고 매복지로 출발했습니다. 이 씹새끼는 차 타자마자 골아떨어집니다. 전 가면서도 계속 차 돌릴 걱정이었지요. 매복지에 다다를 때쯤 산 아래의 인원들이 내려와 있더군요. 아마도 차 돌릴 걸 배려해서 일부러 내려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지요. 차에서 내려 적재함 열어주고 분장 받아주며 고생했다고 한 명씩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표정이 다 무표정입니다. 말도 안 하고 눈초점도 흐리뭉덩하고 시선도 엉뚱한 곳만 보고 있고요. 날이 너무 추워 힘들어서 그런가 하고 인원들 태운 후 부대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5분쯤 지났을까 선탑 간부 휴대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통신보안 단결. 아사 아무개입니다. 그럴까? 이상한데 운전병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저를 바꿔줍니다. 전화 건 사람은 당직 사령이었는데 사단에서 매복 훈련 점검 나온다고 해서 조기 복귀 못하고 6시 정상 복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원들 다 태우고 복귀 중입니다. 매복 간부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다리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적재함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받아서 군장도 차에다 실어주고 인원도 태웠는데 차는 빈 차였습니다. 선탑 간부는 저보고 졸았냐고 따집니다. 졸음 건지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매복 간부에게 전화하니 미안하다며 6시까지 와달랍니다. 혼자 황당해서 부대 복귀해서 사발면 하나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훈련지에서 인원들 만나자마자 저는 아까 산 밑에서 나오는 거 못 봤냐고 물었습니다. 애들 말로는 제가 4시쯤에 산 밑에서 차를 세우더니 혼자 차 주위 빙빙 돌고 적재함을 여닫고 그냥 가더랍니다.
자기들은 조기 복귀 취소되었다는 얘기 듣고 그냥 가는 건 줄 알았답니다. 위 얘기하니깐 모두 농담식으로 듣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개인적인 공포. 원룸에 혼자 불 켜놓고 뭔가에 집중하다가 문득 막 지금 내가 혼자 있고 요새 좀 일이 엉켜서 외롭고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가 가장 무섭더라. 어쩐지 어디 소설에선가. 이런 상황에서 자살한 사례가 머릿속에서 막 전멸하듯이 떠오르거든. 자살 충동 따위는 5%도 안 느끼는데 텍스트로 읽었던 사례들이 내 얼굴이나 지인들의 얼굴로 바뀐 자살 사례 영상도 바뀌어서 마구 떠오르는데 내 정신으론 안 멈춰져. 그래서 무서워. 다행인 건 이런 종류의 망상이 솟구치는 상황이 겨우 3분 정도고 보통은 30초 안에 멈춘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무섭진 않아. 정신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랬어. 약 처방할 필요도 없이 숙면을 취하래. 그런데 아깝지 않아? 잠 많이 자는 거. 오래 깨어 있으면서 장수하는 게 제일 이득 아닌가. 잠 많이 자고 오래 살면 뭐해. 오래 살게 된 시간 잠으로 다 날리잖아. 일곱 번째 이야기, 실화 괴담. 아는 동생과 카톡을 주고받다 잠이 들었는데 카톡 알림 소리를 최대한 키워놔서 새벽 3시 30분쯤 카톡 오는 소리에 잠이 깼지. 그래서 답장을 보내고 뒤뭉사뭉 멍한 상태였는데 조용한 정막 가운데 똑똑똑 이 패턴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처음엔 싱크대에 물 잘 안 잠가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인가 했지. 더 들어보니 계속 똑똑똑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가보니 우리 집은 아니고 옆집 문을 노크하는 소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옆집은 30대 남성과 아내가 사는데 그 새벽에 아는 사람이면 전화를 하던가 벨을 눌렀을 건데 왜 노크를 하지? 이상한 거야.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시간도 완전 심야 시간이고. 그래서 조용히 현관 잠금 장치를 2개 더 잠갔어. 그리고 우리 집 작은 방 창문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였거든. 그래서 사각지역에서 엘리베이터 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센서 등이 켜지면서 남자 뒷모습이 보이더라고. 키는 180 정도였어. 근데 역시나 엘리베이터는 안 타고 계단 문 열고 계단 쪽으로 걸어가더라고. 아마 내가 문 잠그는 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내려간 것 같아. 우리 집이 14층인데 정상적이면 엘리베이터 타고 갔을 건데. 그래서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했지. 근데 한다는 소리가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끝.